네,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 통합에 대해서 찬반 투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통합에 반대하는 측이 보이콧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전히 강력 반발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추은호 해설위원,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 주요 정치권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일단 어제 국민의당 당무위원회 투표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러면 어떤 절차가 남아 있는 겁니까? 일단 27일부터 30일까지 전 당원을 상대로 온라인 투표로 진행이 됩니다. 키보팅이라고 해가지고 중앙선관위에 의뢰를 해서 진행을 하는데 지금 국민의당의 당원이 대략 한 27만 명 정도 된다 그럽니다. 27만 명 되는데 그렇다고 뭐 투표율이 굉장히 높을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통합에 반대하는 그 측에서는 아예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보이콧 움직임을 보이지 않습니까? 지난 안철수 대표의 8월 17일에 전당대회 때도 마찬가지로 보팅 이렇게 온라인 투표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투표율이 24%를 겨우 넘었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보이콧을 하게 된다면은 투표율이 10%대 정도에 머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단 안철수 대표 측은 그래도 올해 안에 전 당원 투표를 통해서 통합의 명분과 동력을 얻겠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여기서 이것이 결과적으로 통합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법적인 정당성은 아닙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죠. 투표를 해서 결과가 나왔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통합에 찬성하는 쪽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럼 그걸로 통합이 결정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적으로 따지면은 국민의당 당원에 보면은 국민의당을 해산하거나 합당할 때는 반드시 전당대회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 조항이 당원에 보면은 두 군데의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전당대회를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이것은 우회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당원 투표라는 것은 안철수 대표가 통합 논의를 빨리 진행시키기 위하고 또 명분을 얻기 위해서, 동력을 얻기 위해서 실시하는 거지 그것 자체가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전당대회는 상당히 또 과정이 아주 지난합니다. 왜냐하면은 1차적으로 전당대회 의장을 통합에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는 이상돈 의원이 전당대회 의장이라는 변수가 하나 있고요. 저 전당대회면 이제 한 10,000명 정도가 되는데 이 성향이 또 어떨지가 상당히 애매합니다. 물론 이제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선출직과 당연직이 있는데 미리 선출돼 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전당대회 대표들을 확인하는 과정, 또 소집하는 과정, 그 과정들이 쉽지 않을 거기 때문에 앞으로 안철수 대표의 뜻이 관철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난제들이 남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투표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통합 반대파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할 만한 그 어떤 소지가 좀 있어 보입니까? 사실 통합 반대파에서는 어차피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이 뭐 다른 당과 합치거나 아니면은 뭐 분당을 하거나 하는 경우는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걸 거치지 않고 전당원 투표를 가지고 여론만 호도해서 하려고 한다라고 해서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다만 지금 어제 일단 그 당무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당무위원회의 결정으로 전당원 투표에 붙이는 것까지는 절차로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통합이 확정됐다고 말을 하는 건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당대회를 거치지 않으면 위법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안철수 대표 측 입장에서는 형식적인 절차적 적법성을 확보해 나가는 그냥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건 지금 통합 반대파들 쪽에서 보면 안철수 대표가 지금 뭐 여기에 와서 뭔가 설득을 하려고 시도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오로지 그냥 마이웨이로 그냥 가겠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대쪽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법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싶지만 사실 전당대회를 거치지 않는다 문제 제기할 수 있지만 지금 과정에서는 실력 행사, 실력 저지밖에 없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안철수 대표는 어쨌건 전당원 투표를 하면 본인이 당대표가 됐을 때도 51%가 나왔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 당원들의 마음은 통합에 있다라는 그 외부적인 정당성을 확보하는 차원이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법적으로 딱히 문제 삼을 건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안철수 대표가 대표직까지 걸고 전당원 투표라는 승부수를 띄운 겁니다. 그런데 안 대표의 리더십에 문제를 제기하는 당내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원내대표 얘기부터 다릅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당이 만신창이 되는 모습만 국민들에게 보여줄 거고 정치인 안철수의 리더십도 정말 땅에 떨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김동철 원내대표는 그동안 좀 발언을 자제해 왔는데 이제 원내대표까지도 뭐 이렇게 된다면
반대파 쪽으로 좀 기우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김동철 원내대표도 어제 발언을 보면 상당히 강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동철 그 원내대표도 통합에 반대하는 쪽으로 기울어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만약에 정치는 현실이기 때문에요. 만약에 안철수 대표가 통합을 강력하게 추진했을 때 그때 뭐 김종철 원내대표도 표가 한 표밖에 없는 겁니다. 한 표밖에 없는 상황 입장이기 때문에 본인의 뭐 영향원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대세를 거스리에게는 안철수 대표를 거스리에게는 좀 역부족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어제도 잠깐 짚어봤습니다만 지금 계속 나오는 게 아니 떠나려면 그냥 먼저 나가시오. 뭐 이렇게 하지 말고 나가서 새로운 당을 만들든 뭐 아니면 통합을 하든 그렇게 하지 왜 지금 있는 당을 없애가면서 하느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 나가서 하라는 겁니까? 지금 그 영화 친구를 보면은 네가 가라 하이 그러죠. 예. 지금 다들 나가라라고만 하지 우리 나갑시다. 우리 나가서 새로운 깃발을 꽂고 새로운 정당을 만듭시다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 그건 통합 찬성하는 측이나 통합에 반대하는 측이나 모두 네가 나가라고 하는 식의 그 요구인데 왜냐하면은 여기에는 비례대표 의원직이 걸려 있습니다. 아하. 물론 당의 재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비례대표 의원직을 이제 지금 국민의당 경우에는 13석이나 됩니다. 만약에 합당을 할 경우 그래서 새로운 당을 제3당을 만들 경우에 비례대표들은 자연히 그 넘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은 거기에 이제 통합에 반대를 해서 별도의 당을 꾸린다, 떨어져 나간다라고 하면은 비례대표를 의원직을 잃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네가 나가라고 하는 거지 나가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합의위원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합의위원이라는 거 뭐냐면은 비례대표 의원들을 제명을 시켜달라는 겁니다. 예. 출당을 시켜달랍니다. 그러면은 그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 그 뭐 통진당 때도 이른바 셀프 제명이 그래서 나왔던 것 같은데 뭐 거기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이 법적으로 비례대표직 유지하는 거 제명이냐 출당이냐에 따라 다른 거고 좀 설명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일단 당을 나가면 탈당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이제 비례대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통합을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비례대표 의원이 당장 이상돈 의원 같은 경우도 비례대표 의원 아닙니까? 예. 이상돈 의원 예를 들어서 통합을 반대하는데 나가면 이제 탈당을 해버리면 의원직도 잃어버리고. 의원직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되니까 어찌 보면 비례대표 의원들이 본인의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나 자유가 지금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지금 이 통합 과정에서. 그래서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얘기가 나왔던 게 나중에 이제 어쩔 수 없이 당이 깨질 상황까지 지금 뭐 사실상 뭐 심리적으로는 거의 분당 상황 아닙니까? 당이 깨질 상황이 되면 그런 비례대표 의원들한테 본인이 가고자 하는 길을 원하는 대로 해주자. 그게 이제 합의이론론이에요. 아하. 그래서 그러면 제명하고 출당을 해버리면 그러면 비례대표 의원직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굉장히 치열하게 다투고 있지만 어느 순간에 이제 예를 들어서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뭐 그 결과는 제가 예단하기 힘듭니다만 안철수 대표 측에서는 전당원 투표를 하면 원외위원장들은 통합하고 훨씬 많아요. 호남 의원들은 당연히 좀 이 당 통합하지 말자는 입장인 거고, 그러니까 통과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때쯤 되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제 당이 쪼개질 수밖에 없는 구도가 되면 그때 이런 논의가 좀 나오지 않을까 굉장히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한편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는 모습입니다. 통합에 좀 더 속도를 내는 모습인데요.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의 발언입니다. 정은천 의원님은 국민통합포럼 공동대표를 하셨고 오신환 의원님 그동안 대화를 계속 해오셔가지고 두 분을 청구로 지정하고 저 국민의당 쪽에서도 청구를 이제는 공식적으로 좀 정해주길 바랍니다. 자, 이제 이쪽에서는 뭐 오신환 의원, 정천 의원을 이제 통합 창구로 정하했다는 것까지 나왔으면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과정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일단 유승민 대표로서도 숙제가 남아 있죠. 예. 당초는 12월 중순까지 보수 중도 통합에 대한 결론을 내겠다라고 이렇게 밝혔었는데 12월 중순 지금 이제 다 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시기를 늦추고 있는 상황인데 바른정당 내도 좀 상황이 복잡합니다. 일단 자유한국당 쪽으로 보수 통합 쪽으로 약간 기울어 있는 사람 그리고 국민의당과의 통합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는 유승민 대표 같은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유승민 대표가 이렇게 국민의당과의 통합의 가속도를 내려면은 당연히 이제 국민의당에서도 협상자가 이렇게 나와야겠죠. 예. 그렇게 나오면은 통합 정당을 만드는 방법이 이제 통합 추진 기구를 만들 겁니다. 양당에서. 그래서 당명, 당 정책, 뭐 당령, 뭐
뭐 모든 것을 다 바꾸고 완전히 해체 모여해서 제3지대에서 새로운 당을 만드는 방안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손학규 고문이 어제 이제 귀국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 투수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손학규 고문 경우에는 어제 귀국하자마자 지지자들하고 저녁 식사 이후에 박지원 의원은 통합 반대파니까 그렇죠. 1시간 정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이 자리에서 손학규 고문이 자신은 보수 측과의 통합은 아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을 배제한 통합을 이야기를 했고 자신이 말하는 것은 중도 통합이다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손학규 고문 경우에는 그동안은 계속 중도 통합론을 아주 주창해 왔기 때문에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대해서도 그다지 부정적이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하지만은 상황을 좀 더 보겠죠. 그러면서 개헌을 고리로 한 이렇게 뭐 연대 이런 것들로 그쪽에 무게중심을 둘지 아니면은 안철수 대표의 힘을 실어서 통합추진위원장을 만든다든지 통합에 적극적으로 나설지 그것은 아직 시간을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사실 이번 주 내내 이 국민의당 문제, 뭐 손학규 의원의 전 대표의 어떤 역할 이런 걸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답이 나오질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국민의당에서는 또 하나의 어제 악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유미 씨, 이준서 전 최고위원. 네. 징역 실형이 선고됐어요. 일단 네. 실형은 맞는 거죠. 일단 이유미 씨가 징역 1년, 그다음에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징역 8개월, 실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유미 씨 같은 경우에는 문준용 씨 그 허위 제보 조작 관련해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본인이 다 뭐 그 증거 자료를 다 위조해서 넘겼고 그 과정에서 가장 중추적 역할을 했기 때문에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된 거고 이준서 최고위원은 공모까지는 인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둘 다 고의로 제보를 조작해서 허위로 공표를 했다라는 게 아니라 이준서 최고위원은 조금만 봤으면, 조금만 확인했으면 이게 허위라는 사실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제대로 인지하지 않았다. 그 정도의 책임이 크다라는 취지로 이제 징역 8개월이 선고가 됐고요. 그 외에 이제 김성호 전 의원이나 김인원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거기보다 책임이 조금 더 적다. 그러니까 이 둘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그 이후에 그냥 넘어온 자료들을 공표를 하는데 여기도 역시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은 잘못은 있지만 고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라고 해서 이제 벌금형이 각각 선고가 됐거든요. 일단 검찰 입장에서는 구형량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이제 선고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 일단 항소할 방침인 것 같고요. 어쨌건 안철수 대표는 지금 이 통합 과정에서 이게 사실 어찌 보면 국민의당의 지지율이 폭락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게 사실 이 제보 조작 사건이었고 그 후에 안철수 대표가 당대표가 돼도 지지율이 오르지 못하고 계속 발목을 잡았던 것 중에 하나가 결국 이건데 일단 또 1심 선고가 났으니까 이 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쨌건 안철수 대표에게 약간의 타격은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뭐 선거가 뭐 다 하신 얘기입니다만 선거가 한창 진행 중일 때 이 당시 문재인 후보의 아들이 뭐 특혜 취업이 있다라고 해서 뭐 기자회견까지 했는데 그게 사실은 다 조작된 거였다. 이게 정말 치명적인 건데 지금 안철수 전 대표 통합 추진하고 있는데 어떤 변수가 될까요? 일단 안철수 대표는 그 문제 가지고 이제 올 그 대선 이후에 사과하고 뭐 여러 가지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이렇게 다시 대표로 이렇게 선임이 됐기 때문에 그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족쇄를 거리지는 않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 범행 자체가 이유미 씨 단독 범행인 것으로 결론이 났다라고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 과정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안철수 책임론로까지 비화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개인적인 그러니까 생각입니다. 뭐 이유미 씨나 뭐 강인원 변호사, 뭐 김성호 전 의원이 뭐 이 현업 실무자들이라면 안철수 대표는 저 끝에 있는 대표고 그 사이에 뭐 이용주 의원이라든가 현역 의원들도 지금 혐의 없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굳이 안철수 대표가 이 문제를 거기까지 책임지는 모습은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근데 사실 안철수 대표가 제대로 책임을 진 건 없었죠. 그 당시에 문제가 됐을 때 어쨌건 이유미 씨나 뭐 이준서 최고위원은 안철수 대표가 이제 픽을 했던 그런 사람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굉장히 책임론이 거셌으나 당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걸 하겠다고 약간 배기종군한 모양새를 보였다 결국 당대표에 다시 나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안철수 대표가 이 사건에 관련해서 어떻게 특정한 정치적 책임을 졌다고 보기엔 좀 어려운 측면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통합 반대파 측이나 어쨌건 또 국민들 입장에서는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이 부분이 사실 국민들은 한번 잊었다가 이게 선고가 나면 한번 다시 또 살펴보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어느 정도의 타격은 불가피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이제 자유한국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뭐 연일 지금 유효의
최고위원회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데요. 어제는요, 홍준표 대표가 무슨 주모라고는 얘기를 했죠. 주막집 주모라는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막집 주모의 푸념 같은 것을 듣고 있을 시간 없다라고 했습니다. 유해 의원을 향한 거죠. 그러니까 주모라고요? 낯을 드셨습니까? 야, 이거는 정치인들이 웃음 나오려고 해서 큰일 났습니다. 정치인들이 지금 주고받을 얘기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수의 품격이나 품격의 정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홍준표 대표는 이제 과거에 한 말들이 있죠. 나는 그 품격으로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시중에 있는 그 수준으로 자신은 그 말을 한다. 그러면서 막말보다도 더한 것이 거짓말하는 것인데 자신은 거짓말하는 사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언어가 품격 있다, 고상하다, 또 저질이다. 이것이 문제의 본질은 아닙니다. 물론 언어라는 것이 소통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건데, 하지만 그 소통하는 과정 속에서 그 상대방을 인격을 모독하고 또 기분 나쁘게 한다라면 소통 자체가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보수의 품격의 정치 이런 걸 떠나가지고 한번 소통을 막는 언어들을 이렇게 쓰는 것을 홍준표 대표도 좀 이제는 삼가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지금 유해 최고위원은 뭐든지 지금 한마디만 누가 하면 여기다 대고 지금 세 마디 할 정도의 지금 본인은 화가 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은 계속 당분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유해 최고위원이 뭐 이번에 또 최고위원회의 하는데 본인한테 아무 소집 통보도 없었고 그래서 나는 이거 확인하고 지금 들어가기 위해서 왔다는데 제지당하고 못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이상한 저기 캐릭터 인형을 하나 들고 그렇죠. 와서 본인이 너무 외롭게 싸운다. 뭐 그거는 캐릭터를 형상화해서 그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이언 킹. 예, 라이온이라고요. 예. 있습니다. 요즘에 예. 인기가 굉장히 많은 캐릭터인데 예. 그 인형을 또 들고 와서 사실 이제 저는 가장 걱정되는 게 자유한국당이 어느 순간부터 사실 지지율은 완전히 답보 상태고 예.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내놓고 있는 보수의 가치가 뭔지 사람들이 아예 이해를 못할 정도로 이렇게 메시지가 잘 나오지 않는데 유해 최고하고 홍준표 대표의 주모 무슨 뭐 낮술 드셨냐 이런 내용들을 오히려 이런 게 언론의 조명을 받으면서 지금 자유한국당이 가지고 있는 보수의 가치가 뭔지를 사람들이 알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홍준표 대표도 사실 그 걱정을 SNS에 하더라고요. 하는데 그 끝에 이게 낮술 드세요 이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또 지금 또 이걸로 지금 모두 사실 또 자유한국당에 관련 이슈가 파묻히는데 저는 하나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게 유해 최고가 어쨌건 조금 전에 나오는 그 자료화면에서 보면은 홍준표 대표 가장 옆에 측근으로 계속 잘했어. 감사합니다. 홍준표 대표를 그랬다잖아요. 굉장히 찬양해 왔었는데 네. 본인이 당협위원장을 이렇게 맡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갑자기 지금까지 했던 모든 막말 리스트를 다 올리겠다. 당신 같은 사람이 정치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과연 정치 도의에 맞는지 저는 사실 그에 대해서 좀 문제를 제기하고 싶네요. 오늘 유해 최고위원이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에 참석을 못했는데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당협위원장 대상자이기 때문에 그 논의가 되는 사람은 제척이 되는 것은 네. 당연히 빠지는 것이 정상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문제 있는 건 아니고요. 오늘 그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에서는 62명이죠. 예. 62명의 당협위원장 교체하는 것으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제 조직 강화 특위를 열고 새롭게 이렇게 임명하게 되는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사람이 3명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 지금 바른정당에 11명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11명 의원 중에서 3명의 그 의원들의 당협위원장직을 교체를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그렇죠. 그러니까 돌아와도 있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있을 자리 만들어준 거죠. 이해훈 교체를 서초갑. 상황에서. 그러니까 예. 그 유해 의원의 서초갑 같은 경우에는 이해훈 의원이 바른정당 아닙니까? 예. 그리고 유이동 의원 그 경우는 경기 평택을인데 여기도 당협위원장을 교체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학재 의원 같으면은 바른정당 이학재 의원 같으면 인천 소구갑인데 여기도 당협위원장이 교체가 됐습니다. 예. 3명이 복당을 위한 문을 열어놨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선택이 주목이 되는 그렇죠. 부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제가 잠깐 잘못 알아들었고요. 그런가 하면 김무성 의원 같은 경우는 돌아와도 있을 자리가 또 없게 된 그런 것도 있죠. 그런 의원들도 몇 명이 있는데 그런 의원들은 이렇게 봐야 됩니다. 김용태 의원, 김무성 의원들인데 현직 당협위원장에 대한 평가라는 거죠. 이 문제는 김무성 의원에 대한 평가, 김용태 의원에 대한 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현직 당협위원장이 워낙 잘하고 있는 사람을 교체한다면 오히려 더 문제가 될 수는 있겠죠. 그런 점들도 감안을 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당 안팎에는 이렇게 소란스러운데요. 홍준표 대표 앞엔 오늘 오후 2시에
그의 정치 인생에서 가장 높고 험한 산이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성완종 리스트 관련해서 대법원 선고가 2시로 예정돼 있습니다. 1심 유죄, 2심 무죄. 오늘은 어떤 걸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일단 그냥 확률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1심과 2심의 결론이 유무죄가 바뀌었기 때문에 대법원이 어떤 결정을 할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통상적인 재판의 프로세스는 항소심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1심에서 유죄가 나오고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오면 통상 대법원에서 무죄 나오는 경우가 훨씬 많고요. 아하. 1심에서 무죄가 나오고 항소심에서 유죄가 나오면 항소심대로 유죄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대법원은 사실 판단을 하지 않아요. 대법원은 법리만 판단을 하는데 법률심이죠. 항소심까지 확정된 사실관계를 기초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판단하는 게 항소심과 대법원이 같은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뭐 홍준표 대표가 오늘 무죄로 확정이 될 가능성이 일단 좀 더 높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예. 근데 만에 하나 이제 홍준표 대표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된다면 지금 자유한국당은 그냥 스톱이라고 봐야 될 상황까지 처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파기환송이 되면 그럼 파기환송을 받은 고등법원은 파기환송심의 취지대로 판단하는 그게 이제 거의 원칙이기 때문에 예. 거의 사실상 유죄가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확률적으로는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훨씬 높지만 파기환송이 되는 경우에는 자유한국당이 정말 지금보다 몇 배 이상의 또 거친 그런 그 험로를 걸어야 될 그런 개수가 많은 상황이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홍준표 대표의 입장을 들어보죠. 1심 때는 노상강도 당한다는 얘기를 했고요. 2심 때는 고맙다는 얘기를 했는데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죄 선고하는 거예요. 제가 받는 기분은 마치 노상강도 당한 그런 기분입니다. 항소해서 바로 잡겠습니다. 맑은 눈으로 재판부에서 판단을 해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이 판결 결과에 따라서 자유한국당의 운명마저도 출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그렇습니다. 오늘 무죄 확정이 된다라면 홍준표 대표는 그 당의 혁신 또 어떻게 나름대로 이제 친박 청산 이런 것을 명분을 놓고 또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다면 그 자체 홍준표 대표의 정치 인생이 거의 끝장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당원권 정지가 지금 해제되어 있는 상태지만은 파기환송 난다고 해서 그것이 무효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이 날 때까지. 그렇지만은 사실상 대표직을 수행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앞서 저희들이 잠시 뉴스 첫 부분에 전해드렸죠. 박근혜 전 대통령 오늘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았는데요. 검찰이 다음 주에 직접 찾아간다고 합니다. 이런 수사가 좀 드문 경우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번에 사실 검찰에서는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하겠다. 그래서 검찰청으로 일단 출석을 하라라고 일단 얘기를 했던 거죠. 원래 애시당초 처음부터 그냥 구치소로 가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이 많았는데 그래도 검찰에서 지금 특수활동비 관련해서는 이재만 안봉호 비서관도 지금 본인의 재판에서 전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시켰다고 지금 진술을 했고요. 심지어 이재만 비서관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돈인지도 몰랐다는 얘기를 합니다. 어허. 그러니까 뭔가 온 거를 단순히 몰랐다. 전달해줬고 두 번째 왔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려보내서 아 이게 돈인 줄 알았다는 취지 정도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여기서 아무 역할이 없었다라고 지금 진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관련자들의 진술을 다 종합해 보면 박 전 대통령이 시켰고 박 전 대통령이 받았고 그 후에 박 전 대통령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누구를 통해서든 썼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어허. 그럼 박 전 대통령을 조사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런데 이게 새로운 혐의고 워낙 또 중한 혐의니까 소환을 명했지만 박 전 대통령이 지금 재판도 또 출석하지 거부하고 않고 있는데. 있고요. 수사도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구치소를 가는데 이제 문제는 구치소에 갔는데도 방에서 안 나오면 이제 진짜 좀 난감해지죠. 그건 어떻게 됩니까? 그럴 경우도 원래는 있습니까? 사실 강제로 끌어내서라도 조사를 할 수 있는데 네. 사실 이게 항상 나온 거는 전직 대통령이라는 것 때문에 지금 그런 강제 뭐 구인이나 이런 부분들을 참 하고 있지 못한 거죠. 재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구치소에 사람이 있는데 걸석 재판하는 거는 정말 이례적이에요. 그렇죠. 구치소에 사람이 있으면 보통 끌어내서 보통 재판을 하잖아요. 예.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번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구치소 간다고 해서 박 전 대통령이 순순히 구치소 그 안에 조사하는 곳에서 조사를 받을지도 지금 의문인데 그럴 때 검찰이 어떻게 할지 검찰의 고민이 좀 깊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은호 해설위원 백성문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